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19건의 수입 내역 기록을 열람했지만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은 불명확한 열람이었다. 성실히 청문회에 임하지 않을 것이었다면 후보 제의를 거절했어야 한다. 이 말은 누구 말일까요? 바로 오늘 오전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밝힌 발언인데요. 사실상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총리 인준,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발언의 주인공을 오마이뉴스 팟짱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를 모시고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리고 성완종 대선자금 의혹 그리고 메르스 파문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종걸입니다. 팟짱 첫 번째 출연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그동안 기회가 많았는데 네. 잘 안 나오신 측면도 있다. 저희는 이런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제가 피한 건 아닌데. 네, 워낙 현안도 많고 뉴스도 많고 또 일정도 바쁘셔서요. 저희가 콤팩트하게 오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황교안 후보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 마지막 날인데요. 네. 일단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서도 계속 미루는 문제도 있고요. 자, 이 점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수입 내역과 관련해 가지고는 변호사 비밀 유지 의무를 얘기하는데 네. 모든 일반 개인들은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없습니까? 변호사만 비밀을 지켜야 됩니까? 국회에서는 그런 비밀을 넘는 공공적 필요, 국민적 알 권리를 위해서 국정조사나 감사 때는 수사나 재판 중이지 않거나 또는 국가기밀이 아닌 경우에는 다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변호사 비밀 유지 의무하면서 어제도 그 19금에 관해서 네. 억지로 네 가지의 사유, 일자, 처리 결과 의뢰인 위임인은 뺐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사면에 관한 내용이 나왔어도 그게 뜨뜻미지근하게 나왔는데 이제 오늘 새로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벌써 태평양 법무법인에 기록이 돼 있는 100건에 해당하는 것도 네. 수임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얼마를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어떤 계약을 했는지 그래서 정말 전관을 예우를 받는 사람이 네. 일반 변호사 또는 우리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어떤 사건 수임을 통해서 그 본인이 벌었던 엄청난 돈의 네. 내역이 뭔지 네네. 그에 관해서 아주 깜깜한 브라인드 처리된 채 지금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제 기자들 사이에 그리고 또 이제 청문위원들의 요청이 있기도 하고 해서 도대체 이 사면과 관련된 주인공이 누구냐, 의뢰인이 누구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느냐라고 다들 막 취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야당 위원 측에서 관련된 자료를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그래서 어제 밤사이에 거기서 준 거는 의뢰인이 없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나와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면의 어떤 인적 관계를 통해서 사건을 수임했다는 얘기는 이제 로비를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전에 문재인 대표에게도 비서실장 시절에 자기 옛날 사무실에서 사면을 수임해가지고 네. 했다고는 어느 언론 기사가 나와서 그것이 이제 오보로 나왔는데, 네. 근데 그 오보로 나오기 전에 네.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후보자가 그거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라고 했던 거죠. 네. 그렇다면 자기가 수임한 사실에 관해서는 의뢰인도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고 남의 다른 사람에 관해서는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금반원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이 경우에 분명히 그 수임인, 위임인 절차, 주체 이런 것들을 오늘 밝히지 않으면 네. 우리 청문위원들이 제대로 된 청문을 진행하기 어렵다. 이런 이제 사실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도 파행을 빚은 바 있었는데요. 황교안 후보 인사청문회가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의뢰인을 끝까지 정확하게 황 후보자 측이 밝히지 않는다면 이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오늘 마지막 날이고 네. 증인 질문 시간인데 네. 이것이 또 중요한 돌풍으로 또 불거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적절한 진행을 협조하지 못하면 네. 그리고 또 자꾸 변호사 비밀 유지 의무 거론하면서 늑장으로 또 자료 제출 못하게 되면 아예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이 상황에서 청문회가 중단이 된다면 그러면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그 이후에 대정부 질문 그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에 일정 합의를 못하고 있는 것은 이제 후보자가 14일까지 이제 그 처리 기간이 있는데 네. 그 일정을 못 잡고 또 파행이 되게 되면 이제 앞으로 6월 국회 그 민생국회로서 저희들이 해야 될 네. 법인세 문제, 개인소득세 문제, 또 중소기업 문제 이게 아주 민생에 관한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네네. 그걸 전혀 못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공포감에 저도 휩싸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지금 총리 공백 사태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사실 국민들 사이에선 상당한 피로감도 있습니다. 별 차이 없으면 뭐 그냥 통과시켜주지 뭘 저렇게 또 그러냐 이런 여론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네. 황교안 후보자와 관련해서 어떤 점에서 이분은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어떤 점에 주목을 좀 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공안 검사로 일생을 산 분이고 네. 지금 소통하고 통합해야 되는 이 시기에 이제 공안 통치 방식의 국무총리라면 박근혜 정부도 이건 온전하게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한 걱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본인이 높은 공직 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주변적인 상황들은 네.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볼 때는 도저히 이 검증대를 통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단마진으로 인한 네. 그 병역 면제인데요. 네. 그것도 사법시험 바로 합격하기 바로 직전에 예. 있었던 예.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거는 거의 몇백만 명 중에 4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점에 관해서는 95년 완치가 됐고 또 그 전에 어느 병원에 있었다는 병원 기록도 없고 네. 또 당시에 저희들 동년배로서 그 군 면제를 필요로 하는 그 진단서의 경우에는 대학병원 레벨의 진단서 아니면 안 되는데 네. 그 사실에 관해서도 정확치 않고 네. 그래서 아무튼 이 군면제 하나만 보더라도 국민적 정서에 비추어서 네. 제대로 이게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정도의 아주 심대한 큰 이제 오류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수입 내용 문제도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예전에 많은 변호사 출신의 의원 후보자들 중에 네. 이 정도 액수의 큰 액수 전에 네. 이미 다 사퇴하고 그만둔 분들이 많은데 네. 본인은 심지어 그 아주 미세한 자료 제출조차도 안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에 그 과연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겠는가? 예를 들면 예전에 헌법재판소장이었던 이동엽 소장. 그 후보자의 네. 경우에는 본인의 그 개인 그 계좌. 통장까지 네. 계좌까지 다 보여주면서 네. 본인을 스스로 이제 항변했던 네. 거죠. 네. 본인이 자기는 무죄이고 무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보여줬던 노력이죠. 네. 이런 것들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은 네. 후보자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당사자가 동의하면 다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은 네. 무슨 의무 뭐 변호사 비밀 유지 의무 이런 헛된 의무들 자꾸 제공하는 것은 네. 그것은 정말 국민들한테 시각적으로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보이기 싫은 어떤 사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리고 있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국민들에게 이 메르스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주목도가 떨어지는 인사청문회에서 네. 잘 본인이 방어하고 있다고 뭐 한 방이 없다라고 뭐 이런 네. 평가를 받고 있지만 네. 사실 이런 방식으로 검증대를 통과해서 인사청문회 설사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됐다 한들 네. 앞으로 본인의 전도는 제대로 된 국무총리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라는 저희 아주 예전에 가깝게 지냈던 사람으로서의 고언이 꼭 필요한 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실 때 그냥 두 눈을 꼭 감고 말씀하셔서 정말 그 진심이 저에게도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그 19금 사건 가운데 그 있었던 그 사면이요. 이 사면과 관련된 주인공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아침 사정에서 그쪽에서 법제윤리협의회에서 그 브라인드 처리해서 준 그 기록이지만 날짜나 시간이나 이런 걸 따져봐서 좀 이제 좀 이렇게 분석하고 좀 확인한 그런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또 분명히 확인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추측일 정도이다라고 하는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안에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실명도 공개될 수도 있겠네요. 일이 잘 처리가 된다면. 그때 당시에 사면 대상이었던 분과 잘 맞춰보면 상당한 자료가 또 나올 것이고 어떻든 간에 이 사면 문제에 관해서는 전모를 밝히지 않고는 이 후보 청문회가 진행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단언합니다. 네. 자, 그나저나 그 황교안 후보가 단마진으로 오랜 세월 치료를 받아왔다라고 본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의료 기록을 전혀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황 후보자의 건강이 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또 흘러다니더라고요. 여의도 정가에 오랜 친구시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네, 뭐 법무부 장관 할 때도 제가 지켜도 보고 한 번 정도 만난 적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건강에 이렇게 뭐 걱정이 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95년에 완치됐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치료된 확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20년 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자료도 없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병역 면제를 받을 정도의 그 심대한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사법 시험도 합격하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아주 모든 정상적인 활동을 다 했고 그리고 또 뭐 지금까지도 그로 인해서 어떤 사회생활상의 피해가 없는 것을 보면 정말 일반 국민들 눈높이로 볼 때는 도저히 이건 믿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의혹 덩어리로 이제 자꾸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인사청문회가 말씀하신 대로 다 블라인드 처리돼서 깜깜이 인사청문회가 되고 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의 재판 아니냐 그때 나왔던 거 다시 한번 또 돌아보는 뭐 이런 수준이어서 이렇게 되면 야당은 반대하고 여당은 강행해서 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완구 전 총리 때처럼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완구 전 총리 때는 오히려 순진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황교안 지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때 보여줬던 그 깜깜이 그 자료 제출 거부에 관해서 심지어는 황교안법 그래가지고 변호사법을 개정했거든요. 이번에 또 황교안법 2 시즌 2 그래가지고 변호사법을 또 개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본인의 그 후보자로서 이 청문회를 대응하는 태도가 특색이 있고 또 정말 절벽 같고 정말 소통이 전혀 안 되고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물어보는 국회의원에게 대한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 늘 와서 정부 측에 대표된 일들을 또는 질문에 답하고 이래야 될 일들을 제대로 앞으로 할지 그때그때마다 제가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스스로 좀 앞길이 깜깜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총리는 국민에 대한
애티튜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태도가 이렇게 이를테면은 절벽 같고 뭐 아무런 얘기를 해도 돌아오는 답이 없고 이러면 정말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또 답답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메르스가 삼켜버린 국내 정치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 성완종 대선 자금 의혹 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지금 검찰이 후딱 그냥 대충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오늘 아침 특검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하셨는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서도 둘로 나눠져요. 네. 친박에 가까운 분의 경우에는 비밀 소환. 네. 를 하고 친박 아닌 분들의 경우에는 또 공식적인 소환을 해가지고 하기도 검찰이요? 하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액수와 관계없이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떠들거나 국민들이 힘들어하면 네. 슬쩍 좀 더 확대하고 또 뭐 좀 더 구속을 하겠다, 뭐 수사를 좀 확대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가 며칠 있으면 또 싹 없어지고 네. 어떻든 간에 이 고무줄 수사, 고무줄 대응에 아주 전형판을 보여주고 있는 이 정치 검찰의 행태가 이번 네. 성완종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네. 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검찰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돌아가기 전에 네. 이렇게 진실로 쓴 그 문헌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국민들이 다 믿고 있어요. 그에 대한 수사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적정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실관계가 규명되고 네. 또 이 대선 자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자금에 관해서도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혹을 씻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저희들이 이미 특검법을 냈습니다만 네. 특검으로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 이것마저 이제 만약 황교안 후보자가 총리가 됐을 때 네. 이 경제 민생과 관계없는 어찌 보면은 과거의 문제들을 저희가 너무 집착하면서 또 전국 견색을 일으키고 네. 싸우고 정부와 부딪히는 그 문제에 관해서 정말 공안 통치 방식으로 이제 대응할 때 네. 저희는 그 블랙홀 같은 그런 또 아주 깜깜한 예감을 하게 돼서 너무 걱정입니다. 네. 특검을 주장하고 특검에 대해서 당위성을 주장하고 또 네.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민생에 관한 우리 민생이 고통받고 있는 6월 국회의 처리 네. 과정이나 이것은 꼭 챙겨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제가 꼭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균형 있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찰의 이중적인 수사 태도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오래된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기업인에 대한 태도 그리고 또 서민에 대한 수사 태도 이것이 다르다라는 건 굉장히 오래된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박이냐 비박이냐 이것도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수사 태도와 관련해서 야당이 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나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홍문종 전 의원을 보면은 네. 그냥 액수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그냥 비밀 소환을 해가지고 슬쩍 처리하고 네. 그냥 그 문제로 뭐 몇 시간 했다는 얘기만 하고 사실 처리 수순으로 가버리고 네. 그 과거에 그 두 분에 관해서는 또 공식적인 네. 소환을 통해서 했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처리는 뭐 비슷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항상 보면 수사의 진실 발견 의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검찰들의 그 노력은 원대간데 없고 항상 띄워놓고 던져놓고 국민 여론 보고 야당의 눈치 보는 네. 참 그런 행태가 과연 우리 수사의 안전판으로 뭐 앞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우리 네. 검찰의 네. 위상, 검찰이 해야 될 일 이것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것이라 참담합니다. 네. 그래서 상설특검법이라든지 네. 또 검찰의 정치 중립 의무라든지 또는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좀 특이한 제도라든지 네. 이런 것도 이번에 장기적으로 손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성완종 수사에 대해서 좀 기다리겠다 검찰 수사를 이런 입장을 밝혀주셨는데요. 언제까지 이 좀 지켜보실 예정이십니까? 벌써 제가 원내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나가면 특검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한 지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거의 이제 뭐 최종 단계까지 온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 아마
검찰의 진정한 생각들이 드러날 때가 됐습니다. 찔끔찔끔 뭐 무슨 관계자 소환 저는 검찰이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뭐 검찰 인원이 얼마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무슨 정말 이렇게 수사해서는 네. 국민들에게는 고통만 줄 뿐입니다. 정치 검찰의 그런 아주 잘못된 행태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경고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술 한잔 걸치셨네. 오이대리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1688-5252 불러주세요. 1688-5252 대리운전 1688-5252 불러주세요. 1688-5252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5252 지금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국민들한테는 계속 의혹으로 남아있고 궁금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야당이 이것에 대해서 정말 그 불독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그 야당의 존재감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나저나 이게 지금 메르스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네. 벌써 지금 오늘 아침까지 집계된 것만 사망자가 9명이고요. 확진 환자가 108명으로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자, 우선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하루에 벌써 한 20명씩 늘어나고요. 네. 저희는 이게 지역사회 감염으로 간 거 아니냐 아주 초긴장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매번 늘어나는 수 그다음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정말 너무 고통스럽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정부의 초동 대응의 실패와 총체적 무능이 확인된 것이고 국가가 비상사태 상황인데도 청와대는 여전히 대통령 눈치 보기에만 골몰하고 있고 네. 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메르스 사태 악화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초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 답답하니까 네. 질병본부하고 정부에서 정보를 그대로 독점하고 있고 자기가 보내고 싶은 어느 지역에다가 병원 한 군데 보내는 그런 상황에 갑자기 그냥 네. 사고가 터져서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우리 당 자치단체장들이 우리 당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때 이미 박원순 시장은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다투고 있을 때였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벌써. 전이죠. 예. 박원순 시장이 삼성병원에 관련된 사실을 보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병원을 공개하면서 확진이라든지 기타 권한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겠다라고 한 걸 가지고 네. 이건 어떻게 도와주고 같이 그러니까요. 협조 체제를 하자는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리 걸고 오히려 상황을 붙이고 임으로써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라든지 하는 거꾸로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본인의 생각은 본인의 그 행태는 돌아보지 못하면서 네. 이제 그런 일들이 한 3, 4일 지나다가 저희 당이 이제 당 대표께서 네. 김무성 대표에게 제안해서 국회에서 우선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는 체제를 꼭 만들도록 해서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저희 당도 지금 상황본부와 상황실을 만들어서 네. 그런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서로 이제 교량 역할을 하면서 네. 이 상황을 좀 보고 있고 좀 확대되는 걸 막으려고 이제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네. 신문에 나오면 하루하루마다 자꾸 늘어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네. 저희들은 책임 회피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메르스 컨트롤 타워부터 확실히 구축해야 되고 모든 총력을 다해야 되고 네. 또 그리고 문제는 지금 이제 아직도 그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시설 격리 시설이 좀 없어서 네. 되게 자가격리라고 자택격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네. 사실 자택격리라는 건 격리를 포기한 방치 상태 이미 거의 확인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평택에 갔을 때도 네네네. 그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극복이 돼서 빨리 그 격리되고 있는 분들의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생활 보호가 돼야만 네네. 그래야만 지금 이때 감염 경로를 차단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시설 자가격리를 하는 순간 자꾸 더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예. 꼭 빨리 처리되길 기대하고 네.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이제 매일 메르스 민심과 관련해서 전국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의 상황이 어떤지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 지역사회 감염이나 공기 감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생계 문제가 큰 위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순창 시내에는요 네. 개미 한 마리가 없대요. 하루 종일 다녀도 택시 13,000원 정도 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는 도무지 이게 생계가 안 되는 막 이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 7일인가요? 일요일인데도 직접 그 평택 메르스 대책본부 그리고 YMCA에서 간담회 시민들 만나신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직접 현장에서 느낀 민심 대책본부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예, 우리 시장과 우리 또 시의원님들이 보고해 주신 그 비상근무 체제는 네.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분들이 너무 어렵고 아주 그냥 표정도 힘들고 또 전 지역에서 평택이라는 데가 네. 주목이 되면서 오히려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감염 확진자나 의심한 자들에 대해서 1:1 대응 체제가 이제 가동되고 있다 이런 네. 좋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네. 그러나 또 시민들을 만난 그 YMCA에서 이제 시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네. 시민들은 또 시의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주 그 불신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격리된 분들에 대해서 네. 제대로 대책이 되고 있지 않다. 우리 대책본부에서는 공무원 648명이 600명의 자택 격리자들에게 1:1 대응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네. 1:1 대응이 뭐냐 그랬더니 하루에 한 번씩 전화 확인하는 거랍니다. 그러니 자택 관리 하실 아이고. 분이 전화로 그냥 있다 그러면 그걸로 있나 관리가 보다 하고 됐다. 그냥. 그러나 그분들은 되게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 슈퍼에 가서 물건도 사와야 되고 또 갑자기 뭐 어디 네. 병원 갈 일도 생기기도 하고 그럴 때 그냥 혼자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사회에 노출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이것은 자택격리가 아니고 시에서 빨리 시설, 네. 뭐 리조트라든지 아니면 시와 관련되고 있는 이런 회사의 리조트 시설이라든지 연수 시설들을 활용해 가지고 네. 늘어나는 지금 격리 시설 대상자들에게 네. 격리를 하고 그러나 그 시는 그에 대한 무슨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네. 빨리 우리 정부가 이제 우리가 초당적으로 좀 협조하기로 해서 네. 예비비 지출이라든지 기타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으니까 네. 거기에 긴급 자금들이 대출이 이제 지원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분들이 그때 생계비와 혼자 격리돼 있다 하더라도 네. 독신의 경우에는 혼자 있으면 어디 물건 사 먹을 수도 없어요. 그분들이 네.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외로움을 어느 정도 달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빨리 마련되지 않으면 네. 사태가 이제 무슨 날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결되기 전에는 계속 잠복되고 진행될 것이다라는 걱정을 하고 왔습니다. 예. 동네에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지금 뭐 놀이터에 애들도 없고요. 마트에도 사람이 없고 경제적 타격이 이만저만 심각한 게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무슨 전쟁 난리통이 난 것처럼 국민들은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미국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꽤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뭐 가셔도 괜찮지 않냐 외교 문제라면 이런 입장을 피력하셨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렇게 어려울수록 네. 좀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좀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좀 덜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그 생활을 영위해야 될 우리 서민 저소득층은 네. 정말 하루가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런 고통을 대통령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방미하신다 안 하신다 굉장히 고민되실 줄 압니다. 그 고민을 뭐 제가 뭐 고민 대행업자도 아니고 무슨 가시라 마시라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들하고 함께 하고 있다라는 진정성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여기 있어도 네. 근데 만약에 가신다고 결정을 하신다 하더라도 여기 국내에서 고통당하고 생명까지 잃어버리고 이 공포 속에 있는 국민들이 정말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진정된 마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저는 그 방미는 그렇게 성공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방미하신다 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더더군다나 네. 요새
그 뭐 생계비 지원까지 어려운 상황인데 그 엄청난 비용이 예산이 초래될 수 있는 우리 사드에 대한 네. 공포가 있습니다. 사드가 만약에 국내에 들어왔을 때 뭐 전략적 동반관계라고 하고 있는 우리 중국 네. 지금 수출과 무역에 있어서는 뭐 미국을 이미 넘어선 그렇습니다. 중국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그 패권 경쟁 네. 속에 노출되지 않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필요성, 이 동북아 네. 평화를 지켜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이 사드라는 것은 이렇게 섣불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국민적 관점에서 이것이 결정되고 또 국민의 토론과 국민의 여러 많은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반드시 결정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하신 것이 그렇지 않은 네.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굉장히 겁을 먹고 있어요. 네. 그런 일이 설사 하신다 하더라 방미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아주 진심 어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취소하셨답니다. 아무래도 네. 이종걸 원내대표의 이런 진심이 네. 하늘을 움직인 건가요?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인 걸까요? 네, 잘 결정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그 굉장히 현안이 많고 그런 가운데 제일 또 심각한 것이 당내 현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김상곤 위원장이 이제 새로 혁신위원장으로 오셨는데요. 김상곤표 혁신은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을 혁신의 성공으로 이끌 것이냐라는 의문도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김상곤 전 교육감을 혁신의 사령탑으로 모신 분이 바로 이종걸 원내대표다. 이런 얘기가 그 기자들 사이에 돌기도 하고 또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분이 교육감 교수 하시다가 네. 그 전국 교수연합회 민주화를 위한 교수연합회 예. 민교협이죠. 네, 네. 민교협 그다음에 교수 노조 과정에서 그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서 그런 민주화 운동에 네. 큰 역할을 하신 분이었고 네. 그리고 또 교육감 하신 과정에서 그 혁신 교육이라든지 무상 급식에 보여주신 그 두꺼운 그 혁신의 의지 네. 그리고 성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리고 우리 당이 자산으로 그분의 그 성과를 모셔오면 네. 저는 훨씬 더 좋은 우리 당을 만드는데 큰 기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추천을 했고 그것이 잘 받아들여져서 네. 지금 이제 혁신위원장으로 하시는데 너무 많은 이제 고통스러우신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시간도 좀 많이 가고 있고 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혁신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이 당이 이렇게 분열되고 그래서 분열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좀 근원적인 처방 뭐 이런 것들이 이번 혁신의 과정에선 상당 부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문제의 핵심은 저는 불공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집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네.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몰려든 우리 당원들이죠. 네. 또 당원들 중에서 의원들은 그런 걸 좀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 사이에 불공정이라는 게 어느 한 사람에게 쏘이고 어느 한 사람에게 안 되고 그런 것들은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플레이어들을 고르게 활동하게 하면서 네. 우리 집권을 위한 우리 승리를 위한 노력에 상당한 이제 찬물을 끼얹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공정은 빨리 해소가 돼야 되는 것인데 네. 그것이 이제 많이 쌓이고 누기고 해서 이제 아주 적폐가 됐다라고 하는 평가가 네. 바로 이제 그 패권주의라는 이름으로 네.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이제 근원적 처방은 이제 김상곤 위원장을 모셔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이제 그런 것에 관한 아주 대응적 전략을 그분은 워낙 순하시고 인자하셔서 네. 우리 딴 사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잘못이나 이런 걸 지적하는 것을 먼저 하지 남 탓 별로 안 하는 분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에는 당이라고 하는 아주 공공적 정말 꼭 국가 대사를 위해서는 고쳐 나가야 될 그런 공공 대상으로서의 당에 대해서는 네. 철퇴를 가하고 또 핵심적인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접근하셔서 네. 우리가 원하는 혁신의 내용이 꼭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좀 이 응급실에 와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김상곤 의사를 만나서 그 수술에 정말 잘 성공하기를 저희 팟짱도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환자라 좋은 환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나저나 지금 보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 원내대표 취임하시고 정말 정신없이 저희 사실 오늘 원래 예정했던 녹음 시간보다 무려 한 10분 정도가 늦게 시작됐는데 계속 전화를 받으시느라고 이게 뭐 일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전화를 드렸을 때는 전화가 바로바로 연결이 됐는데 원내대표 되신 다음에는 계속 통화 중이시거나 전화통화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지내오신 한 달이 아니었나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지난 한 달간에 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좀 소회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뭘 좀 했나 생각하니까 한 달이 지나버렸습니다. 제 임기가 12달인데 네. 마음이 벌써 급합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요. 네. 아직까지는 뭐 제 성적을 언급할 단계는 아닌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지혜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고 당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운이 좋은 놈이다. 네. 좀 할 일이 많은 때 제가 원내대표가 되게 돼서 뭐 정말 한번 일하고 싶을 때 한번 일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다만 그 일이 우리 당의 발전과 앞으로 당의 승리 그리고 승리하지 못하는 당은 버림받은 당입니다.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네. 이기는 당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기여했는가 조금이라도 이종걸이 기대했던 것보다 좀 많이 했다라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그 오늘 인터뷰를 위해서 제가 그 국회에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네. 이종걸의 한 달. 이쯤 되면 좀 흉이 좀 나올 때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기자들도 만나고 또 이제 그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했는데요. 약속 시간에 늦는 거 말고는 별로 흉이 없더라고요. 여전히 늦으셔. 요거가 좀 흉이고 나머지는 제일 큰 성과로 꼽는 게 바로 국회법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를 어떻게 한 거지? 막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제가 이제 야당 출입 기자들만 취재하면 안 되니까 여당 출입 기자들도 취재를 했거든요. 그 이종걸 원내대표를 처음 만나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멘붕에 빠졌대요. 그런 후문이 기자들 사이에 막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멘붕에 빠졌냐 했더니 이게 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들어주는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든 알았다고는 하니까 내 말을 안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유승민 대표가 했다라고 이제 전해지는데요. 실제 이제 국회법 개정안에서 제일 어려우셨던 점은 좀 어떤 건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 전략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유승민 대표도 국회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이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 뭐 여러 가지 만나는 관계는 많지만 정부가 하는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이제 시행하는 집행법을 만드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불일치가 있었다고 생각하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이번에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네. 그 점이 아주 너무 정확하게 불일치된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차제에 그 바로 시행령을 좀 고칠 수는 없으니까 시행령을 고치는 과제를 국회법에서 담자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뭐 그런 정도였지 그게 무슨 이렇게 청와대에서 저렇게까지 심각하게 막 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국가 대사 메르츠의 상황까지 막 뒷전에 놔두고 네. 청와대발 메시지가 주로 거기에 쌓이게 되고 네. 이렇게 될 거라고는 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네. 저나 우리 유승민 대표나. 네. 근데 이제 그게 청와대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면서 사실 유승민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죠. 네. 제가 좀 미안합니다. 그런 점에 관해서는. 만약에 제가
반대편에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유승민 대표 입장을 동의하고 같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만약 여당이었다면. 네. 그래서 청와대가 그렇게 하는 그 근원이 뭘까? 저는 좀 숨고르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대통령 중심제에 우리나라가 점염돼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하는 것은 신의 손이고 모든 것이 옳고 국회에서는 막 여러 사람들이 와서 떠들긴 하지만 뭐 비생산적이고 싸우고 뭐 해봐야 하는 것도 없이 뭐 이런 국회의 역할론에 대해서 무용 견해들이 있는데 이번에 한번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국회에서 만드는 법들이 우선은 우리나라 국회 헌법의 위기질서 내에서 먼저 중심을 잘 잡게 해 주셔야지 정부의 시행령도 또 잘 가닥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점을 저는 청와대에서 이렇게 너무 막 정말 없던 일도 있는 것처럼 네. 막 이렇게 법석을 떨 것이 아니고 제가 아주 말 표현을 참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호들갑 떤다고 얘기했다가 아주 네. 또 너무 말을 심하게 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뭐 호들갑 떤 말이 이렇게 심한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떻든 간에 뭐 그래도 그런 지적이 있으시니 저도 이제 조금 수용을 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야만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조심하고 있습니다만 청와대도 이 지금 시행령 문제에 관해서 한번 전면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네. 아주 고압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네. 이제 국회가 요청하거나 요구하거나 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기한 것에 대해서 사실 그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이니까 하위에 있는 시행령이니까 위에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도 수평적인 관점에서 국회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네. 좀 잘 살펴서 그 불일치하는 점에 대한 좀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철저한 그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걸 일치시키는 것이 네. 국정 동반자로서의 국회와 정부가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아, 정말 그 대표님 만나니까요.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다음 약속이 또 시간이 다 됐어요. 또 늦으시면 안 되니까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콤팩트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꼭 부탁드릴게요. 원내대표 컨트롤 타워로서 이것만은 꼭 하겠다. 이런 게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고 또 끝으로 우리 애청자들을 위해서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워크숍에서 민생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가 실패된 네. 이 시점에서 경제 민주화를 되살리는 것이 우리 민생들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반하고 저소득층이고 약한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민생 중심 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에는 우선 중소기업이 아주 이번에 본격적으로 여태까지 중소기업들 말은 많이 했지만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어려워지는 일자리도 없어지고 하는 것에 아주 근본적인 그 틀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살리기 위한 어떤 획기적인 방법.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표면 정도는 꼭 해야 되겠다라는 점 하나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동반은 해야 되지만 대기업이 너무 많은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잘하고 있는 걸 우리가 방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횡포 부리고 중소기업을 못 살게 구는 것 네. 그거는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점. 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오마이뉴스에서도 많이 걱정했습니다만 론스타가 미국 중재법정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네. 있어요. 5조를 청구했습니다. 거의 일부 우리가 인용되면요. 당장 국민 1가구당 뭐 10만 원, 20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 정도의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론스타에 대한 것은 제가 아주 필생의 문제로서 대비하려고 합니다. 입법으로도 처리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추진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법률 중에 정말 경제민주화 입법에 꼭 해야 될 것들은 이제 꼭 이번에 처리함으로써 네. 국민들의 신뢰와 안정과 우리 민생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있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다라는 평가를 꼭 받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좀 감질난 인터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2부를 약속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